1995년 세상에는 아직 GPS도 휴대폰도 없었다. 산에서 길을 잃는다는 것은 곧 세상에서 지워진다는 뜻이었다. 그해 가을, 박성규는 설악산 어딘가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1995년 10월 14일, 설악산의 단풍이 가장 붉게 물들었던 그날이었습니다. 박성규는 평소와 다름없이 등산 가방을 꼼꼼히 챙기고 있었습니다. 물통, 비상식량, 그리고 절대 빼놓지 않는 검은색 수첩과 니콘 필름 카메라까지. 35살의 그는 회계사였지만 주말이면 어김없이 산을 찾는 열성적인 등산가이기도 했습니다. 회사 동료들은 성규의 그런 성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든 계획을 세우고 기록을 남기고 준비를 철저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사 산악회 단체 산행에서도 자연스럽게 코스 계획을 맡았습니다. 울산바위에서 시작해서 흔들바위를 거쳐 비선대까지 가는 코스였습니다. 아침 일찍 속초에서 만난 일행은 총 8명이었습니다. 성규를 포함해 회계팀 직원들과 그들의 가족들이었습니다. 모두들 들뜬 마음으로 케이블카를 타고 권금성에 올랐습니다. 10월 중순의 설악산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빨간 단풍과 노란 은행잎이 어우러져 산 전체가 거대한 색채의 향연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성규는 걸으면서도 계속 사진을 찍었습니다. 단풍의 세밀한 모습, 기암괴석과 어우러진 풍경, 그리고 함께 온 동료들의 즐거워하는 모습까지. 그의 카메라에는 그날의 모든 순간이 담겨갔습니다. 수첩에도 시간대별로 코스와 특이사항들을 꼼꼼히 적어나갔습니다. 오전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날씨도 맑았고 일행들의 컨디션도 좋았습니다. 울산바위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흔들바위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며 도시락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성규는 그때도 수첩에 무언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동료 최은주가 농담 삼아 물었습니다. 무슨 일기라도 쓰는 거예요? 성규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기록을 남겨둬야 나중에 또 올 때 도움이 되거든요. 하지만 오후가 되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비선대로 향하는 길이 생각보다 험했습니다. 가파른 내리막길과 바위지대가 연속으로 나타났습니다. 체력이 딸리는 일행들이 하나둘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성규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평소 운동을 꾸준히 했지만 그날따라 유난히 다리가 무거웠습니다. 오후 3시경, 일행은 비선대 입구 근처에서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성규는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르며 물을 마셨습니다.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동료들은 서둘러 하산하자고 했습니다. 해가 짧아지는 계절이라 늦으면 위험할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성규가 일행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조금 더 쉬다가 갈게요. 여러분 먼저 가세요. 잠시 뒤에 따라가겠습니다. 동료들은 함께 가자고 권했지만 성규는 고집했습니다. 컨디션이 좋지 않으니 무리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30분 후에는 따라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동료들은 망설였지만 성규의 완고한 성격을 알고 있었기에 결국 먼저 하산길에 올랐습니다. 성규는 벤치에 혼자 앉아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산바람이 불어와 단풍잎들이 바스락거렸습니다. 주변은 고요했고 가끔 다른 등산객들이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성규는 수첩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무언가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능선의 모양 같았습니다. 굽이굽이 이어지는 산줄기를 따라 선을 그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작은 표시를 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는 기호들이었습니다. 해가 서서히 기울어 갔습니다. 산 그림자가 길어지고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성규는 여전히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때때로 카메라를 들어 주변 풍경을 찍었습니다. 늦은 오후에 햇살이 만들어내는 신비로운 분위기를 담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 4시가 지나자 등산객들의 발길이 뚝 끊어졌습니다. 이제 하산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성규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벤치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에 깊이 빠진 듯 먼 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람이 조금 더 세게 불었습니다. 성규의 수첩 페이지들이 펄럭거렸습니다. 그는 급히 수첩을 덮고 가방 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카메라를 목에 걸고 가방을 메고 등산용 지팡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성규는 동료들이 간 방향과는 다른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등산로 쪽이 아닌 더 깊은 산속으로 향하는 오솔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일반 등산객들이 잘 다니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왜 그 길을 택했는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오후 5시 해가 완전히 기울었을 때였습니다. 성규의 모습은 어느새 짙어지는 산 그림자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붉은 단풍잎들만이 바람에 흩날리며 그의 마지막 흔적을 지워갔습니다. 그날 이후 박성규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동료들이 성규의 실종을 깨달은 것은 그날 저녁 7시였습니다. 시내 민박집에 도착한 후에도 성규가 나타나지 않자 비로소 심각성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길을 잘못 들어 늦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최은주가 제일 먼저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성규와 같은 팀에서 일하며 그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성규는 절대 약속을 어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30분 후에 따라오겠다고 했다면 반드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설령 늦더라도 미리 연락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1995년에는 휴대폰이 보급되지 않았습니다. 연락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민박집 전화로 성규의 집에 전화해봤지만 받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성규는 혼자 살았고 가족들은 모두 멀리 떨어진 지방에 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민박집 주인 김태섭은 이런 일이 가끔 있다며 크게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산에서 길을 잘못 들어 헤매다가 하룻밤 보내고 다음날 내려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동료들의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어도 성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하고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오전 9시 정식으로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설악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에 연락했고 대대적인 수색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색대가 꾸려진 것은 당일 오후였습니다. 경찰, 소방서, 국립공원 직원들, 그리고 지역의 자원봉사자들까지 총 50여 명이 투입되었습니다. 성규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등산로 일대를 중심으로 수색 반경을 넓혀가며 샅샅이 뒤졌습니다. 구조대 대원 정만호는 20년 넘게 설악산에서 구조작업을 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는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설악은 원래 사람을 삼켜버리는 산이라고. 매년 몇 명씩은 들어갔다가 나오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의 말에는 어떤 불길한 예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첫날 수색에서는 별다른 성과가 없었습니다. 성규가 걸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모든 등산로를 뒤졌지만 그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가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조차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동료들은 비선대에서 헤어졌다고 했지만 그 이후의 행적은 완전히 미궁이었습니다. 이틀째 수색에는 헬기까지 투입되었습니다.
상공에서 열화상 카메라로 생존자를 찾으려 했지만 역시 소용없었습니다. 10월 중순의 설악산은 이미 제법 쌀쌀했습니다. 밤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날도 있었습니다. 만약 성규가 산속에서 밤을 보냈다면 생존 가능성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수색 범위를 더욱 넓혔습니다. 등산로뿐만 아니라 천불동 계곡, 12선 여탕, 토항성 폭포까지 모든 곳을 뒤졌습니다. 수색대원들은 가파른 절벽과 깊은 계곡까지 내려가며 위험을 무릅쓰고 찾았습니다. 하지만 성규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지역 언론들이 사건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실종자가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특별한 사고 전력이 없었다는 점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1995년이라는 시대적 배경상 추적 기술의 한계로 인해 수색에 어려움이 많다는 점도 부각되었습니다. 성규의 가족들이 서울에서 내려왔습니다. 그의 부모와 형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꼼꼼한 성격이라 절대 무모한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뭔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나흘째 수색대는 더욱 험한 지역까지 들어갔습니다.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깊은 계곡과 절벽지대까지 샅샅이 뒤졌습니다. 정만호는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다 찾아본 것이라고. 그래도 찾지 못한다면 아마 산이 완전히 삼켜버린 것일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성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과 구조대는 실종자가 생존해 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10월 하순의 산은 이미 겨울의 전령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서리가 내리고 아침이면 계곡물이 얼어붙었습니다. 성규의 직장 동료들은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날 함께 내려오지 못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특히 최은주는 자신이 더 강력하게 말렸어야 했다고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경찰은 공식적으로 수색 작업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더 이상 생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만 등산객들이나 다른 수색대가 우연히 발견할 가능성에 대비해 수시로 정보를 수집하겠다고 했습니다. 박성규는 그렇게 설악산 어딘가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마지막 목격된 것은 비선대 근처 벤치에서였고 그 이후의 행적은 완전한 미스터리였습니다. 1995년 10월 붉은 단풍이 절정이었던 그 계절의 한 사람이 영영 돌아오지 못할 길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성규가 실종된 지 2주가 지난 어느 날 뜻밖의 발견이 있었습니다. 천불동 계곡 하류의 깊은 웅덩이에서 등산용 가방 하나가 떠오른 것이었습니다. 물고기를 잡던 지역 주민이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가방 안에는 물에 젖어 상당 부분 훼손되었지만 분명히 알아볼 수 있는 두 가지 물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검은색 수첩과 니콘 필름 카메라였습니다. 동료들이 확인한 결과 틀림없이 성규의 소지품이었습니다. 가방이 발견된 곳은 성규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등산로에서 직선거리로 약 3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계곡을 따라서는 훨씬 더 먼 거리였습니다. 경찰은 즉시 가방과 내용물을 압수해 정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수첩은 물에 젖어 상당 부분이 번졌지만 다행히 마지막 몇 페이지는 읽을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안에는 성규가 그날 기록한 산행 일정과 함께 이상한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산능선을 그린 듯한 스케치가 있었습니다. 구불구불한 선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중간중간에 작은 표시들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붉은색 볼펜으로 그려진 깃발 모양의 표시였습니다.
그 옆에는 흐릿하지만 숫자 같은 것도 적혀 있었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그 스케치 아래에 적힌 메모였습니다. 물에 젖어번진 글씨였지만 겨우 읽을 수 있었습니다. 빨간 깃발을 따라가면 그 다음은 완전히 지워져서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짧은 메모는 수사관들에게 새로운 실마리를 제공했습니다. 카메라는 물에 젖었지만 다행히 필름은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현상해 본 결과 그날 성규가 찍은 사진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예상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찍은 기념사진, 설악산의 단풍 풍경, 기암괴석들의 모습 등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몇 장의 사진은 달랐습니다. 일반적인 등산로에서 벗어난 듯한 깊은 숲속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 한 장에는 나무에 매달린 붉은 천 조각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수첩에 그려진 빨간 깃발과 연관이 있어 보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다음 사진이었습니다. 초점이 흐리긴 했지만 숲속 어딘가에서 움직이는 인물의 실루엣이 희미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성규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왜 그 깊은 산속에 있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사진의 시간을 추정해 본 결과 성규가 동료들과 헤어진 후 최소 1시간 이후에 찍힌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그가 등산로에서 상당히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왜 그런 길을 택했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였습니다. 경찰은 사진에 찍힌 장소를 찾기 위해 다시 수색에 나섰습니다. 붉은 천 조각이 매달린 나무를 찾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설악산은 너무 넓었고 사진만으로는 정확한 위치를 특정하기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2주가 지난 상황에서 그 천 조각이 아직 그 자리에 있을지도 의문이었습니다. 지역의 베테랑 등산가들과 국립공원 직원들이 사진 분석에 참여했습니다. 배경에 보이는 바위의 형태와 나무들의 종류를 분석해 대략적인 위치를 추정해 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설악산의 숲은 어디나 비슷해 보였고 명확한 특징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정만호는 사진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20년 동안 이 산을 누비며 수많은 실종자를 찾아왔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보통은 등산로에서 길을 잃거나 추락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성규는 의도적으로 깊은 산속으로 들어간 것 같다고 했습니다. 붉은 천 조각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다양한 가설이 제기되었습니다. 과거 군사훈련 때 사용된 표식일 가능성, 등산객들이 길을 표시하기 위해 남긴 것일 가능성, 아니면 전혀 다른 목적의 표시일 가능성 등이 거론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것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성규의 가족들은 이 발견으로 인해 새로운 희망과 절망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아들의 흔적을 찾았다는 것은 다행이었지만 동시에 그가 정말로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왜 그런 위험한 길로 갔을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알던 성규는 신중하고 계획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절대 무모한 모험을 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수첩과 사진은 그가 분명히 예정된 등산로를 벗어나 미지의 길로 들어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희미한 인물의 정체를 밝히려는 노력도 계속되었습니다. 컴퓨터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1995년에는 화질을 개선할 방법이 제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진 전문가들이 최선을 다해 분석한 결과 그 인물은 등산복을 입은 중년 남성으로 추정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성규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왜 그 깊은 산속에 있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혹시 성규를 도우려 했던 사람일 수도 있고 반대로 성규를 위험에 빠뜨린 사람일 수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추측의 영역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수첩과 카메라의 발견은 수사에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많은 의문을 낳았습니다. 성규는 왜 그 길을 택했을까? 붉은 깃발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리고 사진 속 인물은 누구일까? 이 모든 질문들은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한 채 미궁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한도윤은 강원일보의 사회부 기자였습니다. 35세의 그는 10년 넘게 지역의 크고 작은 사건들을 취재해 왔습니다. 하지만 박성규 실종 사건만큼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 사건은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이 사건이 단순한 취재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개인적이고 깊은 상처와 연결된 사건이었습니다. 10년 전 도윤의 동생 한도영이 지리산에서 실종되었습니다. 당시 23세였던 도영은 대학교 등산 동아리 활동으로 지리산에 갔다가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대대적인 수색에도 불구하고 동생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미해결 실종 사건으로 남겨진 채 가족들은 평생의 상처를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때의 아픔이 도윤을 기자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진실을 찾고 숨겨진 이야기를 밝혀내고 싶었습니다. 특히 산악 실종 사건에 대해서는 남다른 관심과 집착을 보였습니다. 박성규 사건 소식을 들었을 때 도윤은 즉시 취재에 뛰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일반적인 실종 사건으로 보였습니다. 등산객이 길을 잃고 조난당한 불행한 사고 정도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수첩과 카메라가 발견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도윤은 그 증거물들에서 뭔가 특별한 것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조난이 아닐 수도 있다는 직감이었습니다. 도윤은 경찰서를 찾아가 수사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공식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보를 얻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는 독자적으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성규의 동료들을 만나고 민박집 주인을 인터뷰하고 수색에 참여했던 구조대원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최은주를 만났을 때 도윤은 중요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성규가 실종되기 전날 밤 이상한 일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늦은 시간에 성규가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평소 조용한 성규가 다소 흥분된 목소리로 누군가와 대화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은주의 기억에 따르면 성규는 전화에서 무언가를 확인하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듣지 못했지만 장소와 시간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통화가 끝난 후 성규는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다고 했습니다. 도윤은 이 정보에 주목했습니다. 성규가 실종 전날 누군가와 만날 약속을 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그를 등산로를 벗어나게 만든 원인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대방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민박집 주인 김태섭을 인터뷰했을 때도 흥미로운 증언을 들었습니다. 성규가 실종된 그날 밤 김태섭은 설악산 방향에서 이상한 불빛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산 중턱 어딘가에서 손전등 같은 불빛이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김태섭은 처음에는 야간 수색 작업인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확인해 보니 그날 밤에는 공식적인 수색이 없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불빛은 무엇이었을까요? 혹시 성규가 보낸 신호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있었던 것일까요? 도윤은 구조대 대원 정만호와도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정만호는 20년 넘게 설악산에서 구조 작업을 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는 도윤에게 말했습니다. 성규 같은 경우는 정말 이상하다고.
보통 실종자들은 패닉 상태에서 무작정 헤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성규는 뭔가 목적이 있어서 움직인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정만호가 특히 주목한 것은 성규의 수첩에 그려진 능선 스케치였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설악산을 누빈 경험으로 그 스케치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어느 지역을 그린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등산로와는 다른 곳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도윤은 사진 속 붉은 천 조각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 문의한 결과 공식적으로 설치한 표식은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개인적으로 설치한 것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그 목적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도윤은 과거 군사 기록도 뒤져보았습니다. 혹시 과거 군사훈련이나 작전 중에 남겨진 표식일 가능성을 확인해 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지역에서 특별한 군사활동이 있었다는 기록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붉은 깃발의 정체는 여전히 미스터리였습니다. 가장 궁금한 것은 사진 속 희미한 인물이었습니다. 도윤은 그 사진을 여러 전문가들에게 보여주며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화질이 좋지 않아 정확한 판단은 어려웠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중년 남성으로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복장으로 보아 등산객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도윤은 성규의 과거 행적도 조사했습니다. 회사 동료들과 친구들을 만나 성규의 성격과 취미, 그리고 최근 상황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성규가 신중하고 계획적인 사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절대 무모한 행동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규는 그날 동료들과 다른 길을 택했을까요? 도윤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성규의 개인적인 상황을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혹시 개인적인 고민이나 문제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와의 약속이나 만남 때문이었을까요? 성규의 직장 상사를 만났을 때 도윤은 의외의 정보를 얻었습니다. 성규가 최근 몇 달 동안 조금 이상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자주 산행을 다녔고 가끔 혼자서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모습이 목격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무슨 일인지는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점점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조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성규에게는 분명히 뭔가 특별한 목적이나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느꼈습니다. 동생을 잃은 아픔이 도윤을 더욱 집요하게 만들었습니다. 10년 전 동생의 경우처럼 이 사건도 미해결로 남겨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성규의 가족들이 평생 고통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다짐했습니다. 도윤은 자신만의 이론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성규가 전날 밤 받은 전화, 수첩에 그려진 능선 스케치, 사진 속 붉은 깃발과 희미한 인물까지.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의 일치일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하나의 큰 그림을 이루는 조각들일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결정적인 단서가 부족했습니다. 모든 것이 추측과 가능성의 영역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도윤은 더 많은 조사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직접 현장으로 가서 확인해 볼 생각이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는 신념으로 그는 계속해서 사건에 매달렸습니다. 한도윤이 취재를 진행하면서 점점 더 많은 증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증언들은 서로 모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마치 각자 다른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은 이런 상황이 오히려 더 큰 진실을 숨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민박집 주인 김태섭의 증언이 가장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는 성규가 실종된 그날 밤 늦게까지 잠들지 못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평소 일찍 잠자리에 드는 편이었지만 그날은 뭔가 신경이 쓰여서 계속 뒤척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밤 11시경 창밖을 내다보았는데 설악산 중턱 어딘가에서 불빛이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김태섭은 처음에는 야간 등산객이라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가끔 무모한 등산객들이 밤에 산에 오르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불빛의 움직임이 일반적인 등산객과는 달랐다고 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처럼 좌우로 천천히 움직이다가 갑자기 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그 불빛이 사라진 방향이었습니다. 김태섭의 설명에 따르면 불빛은 일반적인 등산로가 아닌 깊은 계곡 쪽으로 향했다고 했습니다. 그 방향은 평상시 등산객들이 절대 가지 않는 위험한 지역이었습니다. 김태섭은 다음날 아침 구조대에게 이 사실을 알렸지만 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최은주의 증언은 또 다른 측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성규가 실종되기 전날 밤의 일을 더 자세히 기억해냈습니다. 성규가 받은 그 전화 통화가 단순한 안부 인사가 아니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성규는 전화를 받은 후 급히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 확인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했습니다. 은주가 기억하기로는 성규가 꺼낸 것은 작은 종이 쪽지 같았습니다. 마치 미리 적어둔 메모를 확인하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화 상대방에게 구체적인 장소와 시간에 대해 묻는 듯한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약속을 확인하는 것 같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또한 은주는 성규가 그날 밤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잠이 들기 전까지 계속 뒤척이며 무언가 고민하는 모습이었다고 했습니다. 마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망설이는 사람 같았다고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구조대와 경찰의 견해는 달랐습니다. 정만호를 비롯한 구조대원들은 김태섭이 목격했다는 불빛에 대해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들의 경험으로는 성규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등산로 일대에서 그런 깊은 계곡까지 혼자 이동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만호는 도윤에게 설명했습니다. 그 구간은 낭떠러지와 급경사가 연속으로 나타나는 매우 위험한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숙련된 등산가라도 낮에 충분한 장비를 갖추고 가야 하는 곳인데 성규 같은 일반 등산객이 저녁 시간에 혼자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구조대는 공식적인 수색 과정에서 그 지역을 샅샅이 뒤졌지만 성규의 흔적을 전혀 찾을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만약 성규가 정말로 그 방향으로 갔다면 분명히 어떤 흔적이라도 남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옷가지 조각이나 발자국 또는 떨어뜨린 물건 등 무언가는 발견되었을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경찰도 비슷한 입장이었습니다. 담당 형사는 도윤에게 말했습니다. 증인들의 증언은 참고는 하지만 객관적인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수사에 활용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특히 밤에 멀리서 본 불빛 같은 것은 착시 현상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이런 공식적인 견해에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직접 김태섭을 다시 만나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김태섭은 처음보다 더 확신에 찬 목소리로 그날 밤의 일을 증언했습니다. 분명히 산에서 불빛을 보았고 그것은 절대 착시 현상이 아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태섭은 도윤에게 또 다른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성규 일행이 머물렀던 방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체크아웃한 후 청소를 하던 중 성규가 사용했던 침대 옆 휴지통에서 찢어진 종이 조각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무언가 적혀 있었지만 대부분 찢어져서 읽을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아쉽게도 김태섭은 그 종이 조각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이 성규가 받은 전화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습니다. 도윤은 성규의 다른 동료들도 만나보았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성규가 최근 몇 달 동안 조금 이상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평소보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가끔 전화를 받으면서 조용한 곳으로 피해서 통화하는 모습이 목격되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회계팀의 김 과장은 흥미로운 증언을 했습니다. 성규가 실종되기 일주일 전쯤 회사에서 누군가와 긴 통화를 하는 것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지만 산과 관련된 이야기가 오갔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특정 지역명이나 코스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고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증언들도 명확한 증거는 되지 못했습니다. 모두 추측과 짐작에 기반한 것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이 변형되었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도윤은 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가장 답답한 것은 성규가 마지막으로 받은 전화의 상대방을 알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1995년에는 통화 기록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성규는 혼자 살았기 때문에 집 전화 기록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점점 더 복잡한 퍼즐을 마주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각각의 증언들은 나름대로 신빙성이 있어 보였지만 전체적으로 조합해보면 서로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마치 여러 개의 다른 사건이 동시에 일어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순과 혼란 속에서도 진실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찾기 위해서는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증언만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현장으로 가서 확인해 봐야 한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한도윤은 더 이상 간접적인 조사로는 진실에 다가갈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직접 설악산으로 가서 성규가 마지막으로 걸었을 길을 따라가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11월 초의 설악산은 이미 초겨울의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단풍은 모두 떨어지고 나뭇가지들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도윤은 성규 일행이 그날 걸었던 코스를 정확히 재현해 보려 했습니다. 울산바위에서 시작해서 흔들바위를 거쳐 비선대까지 가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혼자 가기에는 위험할 수 있어서 지역의 산악 가이드 한 명을 동행으로 구했습니다. 이장호라는 이름의 50대 가이드였는데 30년 넘게 설악산을 누빈 베테랑이었습니다. 이장호는 성규의 실종 사건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수색 작업에도 자원봉사자로 참여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는 도윤에게 말했습니다. 그때도 정말 이상한 사건이었다고. 보통 실종자들은 패턴이 있는데 성규의 경우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고 했습니다. 첫날은 성규 일행이 걸었던 정규 코스를 따라가면서 주변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장호는 각 지점에서 성규가 느꼈을 상황들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오전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지만 오후가 되면서 체력적으로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비선대 근처에서 도윤은 성규가 마지막으로 앉았다는 벤치를 찾았습니다. 그 벤치에 앉아서 주변을 둘러보니 성규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피로에 지친 상태에서 동료들과 헤어져 혼자 남겨진 심정이 어떠했을지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벤치에서 바라본 전망 중에 일반적인 등산로와는 다른 방향으로 이어지는 오솔길이 보였습니다. 이장호에게 물어보니 그 길은 예전에 숯을 굽던 사람들이 다니던 길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거의 사용하지 않지만 여전히 흔적이 남아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도윤은 그 오솔길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혹시 성규가 그 길로 갔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장호는 처음에는 만류했습니다. 그 길은 위험하고 현재는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어서 길을 잃기 쉽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강한 요청에 이장호는 어쩔 수 없이 동의했습니다. 다만 절대 깊이 들어가지는 말고 입구 부분만 확인해 보자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그 오솔길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길은 처음에는 비교적 평탄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들어가자 점점 험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낙엽이 두껍게 쌓여 있어서 발밑이 미끄러웠고 가시덤불들이 길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성규 같은 일반 등산객이 혼자 지나가기에는 확실히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30분 정도 걸어 들어갔을 때 도윤은 나무가지에 걸린 붉은 천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색이 바래고 해져서 언제 걸린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히 인위적으로 매달아 놓은 것이었습니다. 이장호도 그것을 보고 의아해했습니다. 자신도 이 길을 여러 번 다녔지만 그런 것은 처음 본다고 했습니다. 도윤은 흥분했습니다. 성규의 카메라에 찍힌 붉은 깃발과 비슷한 것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장호는 신중했습니다. 그 천 조각이 성규와 관련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다른 등산객이 길을 표시하기 위해 걸어 놓았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윤은 그 천 조각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재질과 색깔, 그리고 매달린 방식 등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사진으로 기록해 두었습니다. 나중에 성규의 카메라에 찍힌 것과 비교해 볼 계획이었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려 했지만 이장호가 강력히 만류했습니다. 해가 짧은 계절이라 늦으면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그 이후의 길은 더욱 험해져서 전문 장비 없이는 진행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도윤은 아쉬웠지만 일단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이장호는 도윤에게 말했습니다. 설악산에는 일반인들이 모르는 많은 길들이 있다고. 과거 화전민들이나 숙군들이 다니던 길, 군사작전 때 사용된 길,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비밀스러운 길들까지. 그중 일부는 매우 위험해서 혼자 가면 돌아오기 어려운 곳들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도윤은 그 말을 들으며 새로운 가능성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혹시 성규가 그런 숨겨진 길들 중 하나를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리고 실종 전날 받은 전화가 그런 길에 대한 정보였을까? 하지만 이것도 추측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틀째는 수색 당시 뒤지지 못했던 다른 지역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장호의 안내로 천불동 계곡의 상류 지역과 토왕성 폭포 너머의 깊은 계곡까지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성규의 흔적이라고 할 만한 것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몇 군데에서 오래된 표식들을 발견했습니다. 나무에 새겨진 화살표나 돌로 만든 것 등이었습니다. 이장호는 이런 표식들이 과거 군사훈련 때 남겨진 것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이 지역에서 군사훈련이 있었고 그때의 흔적들이 아직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도윤은 이런 표식들에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혹시 성규가 이런 군사 표식들을 따라갔을 가능성은 없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장호는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했습니다. 그런 표식들은 일반인들이 쉽게 알아볼 수 없고 또한 대부분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사흘째는 성규의 가방이 발견된 천불동 계곡 하류를 중심으로 수색해 보았습니다. 물의 흐름을 역추적해서 가방이 어디서 떨어졌을지 추정해 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계곡의 물줄기는 복잡했고 가방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떤 경로로 흘러왔는지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도윤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성규의 가방이 발견된 웅덩이는 상류에서 떨어진 물건들이 자연스럽게 모이는 지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가방이 발견된 곳과 실제로 떨어진 곳은 상당히 다를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이장호는 도윤에게 말했습니다. 산에서는 모든 것이 결국 계곡으로 흘러내린다고. 낙엽도 돌멩이도 그리고 사람이 떨어뜨린 물건들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가방의 발견 지점만으로는 성규의 실제 행적을 추정하기 어렵다고 조언했습니다. 사흘간의 현장 조사를 마친 도윤은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새로운 단서들을 발견하기는 했지만 그것들이 성규의 실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붉은 천 조각, 오래된 군사 표식들, 복잡한 계곡의 물줄기까지 모든 것이 퍼즐의 조각들 같았지만 전체 그림을 만들어내지는 못했습니다. 도윤은 이장호와 헤어지면서 말했습니다. 성규는 분명히 뭔가 목적이 있어서 움직였을 것이라고. 단순히 길을 잃고 헤맨 것이 아니라 특정한 장소를 찾아가려 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적지가 어디였는지 그리고 왜 그곳에 가려 했는지는 여전히 수수께끼였습니다. 한도윤은 설악산 현장 조사에서 돌아온 후 성규의 수첩을 다시 자세히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마지막 페이지에 그려진 능선 스케치에 집중했습니다. 물에 젖어 일부가 번지긴 했지만 전체적인 모양은 여전히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도윤은 이 그림이 성규가 마지막으로 가려 했던 장소를 가리키는 열쇠라고 확신했습니다. 도윤은 설악산의 지형도를 구해서 수첩의 스케치와 비교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비교해 보니 쉽지 않았습니다. 스케치는 너무 단순했고 설악산의 능선들은 어디나 비슷해 보였습니다. 게다가 성규가 정확한 비례나 방향을 고려해서 그린 것인지도 의문이었습니다. 도윤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오랫동안 일해온 지형 전문가 박성민을 찾아갔습니다. 박성민은 30년 넘게 설악산의 지형을 연구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는 성규의 스케치를 보고 한참 고민했습니다. 박성민은 도윤에게 말했습니다. 이 스케치만으로는 정확한 위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하지만 몇 가지 특징적인 부분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특히 스케치 중앙에 그려진 Y자 형태의 능선 분기점이 실제 설악산 어딘가와 일치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박성민은 설악산의 주요 능선들을 하나씩 검토해 보았습니다. 울산바위 주변, 대청봉 일대, 소청봉 근처 등을 살펴보았지만 스케치와 정확히 일치하는 곳을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더 세밀한 지형도들을 찾아서 비교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며칠 후 박성민은 도윤을 다시 불렀습니다. 흥미로운 발견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스케치와 유사한 형태의 능선을 천불동 계곡 상류 지역에서 찾았다고 했습니다.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모양이 비슷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도윤은 즉시 그 지역의 상세한 지형도를 요청했습니다. 박성민이 가리킨 곳은 일반 등산객들이 거의 가지 않는 깊은 산속이었습니다. 등산로도 제대로 개설되어 있지 않고 대부분 험한 바위지대와 깊은 계곡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박성민은 경고했습니다. 그 지역은 매우 위험하다고.
과거 몇 차례 실종 사고가 있었던 곳이고 날씨가 나빠지면 전문 산악인들도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라고 했습니다. 만약 성규가 정말로 그곳에 갔다면 무사히 돌아오기는 거의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그곳을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비록 위험하더라도 성규의 마지막 행적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박성민은 혼자 가는 것은 절대 금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문 산악 가이드와 충분한 장비를 갖추고 가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도윤은 다시 이장호에게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이장호는 그 지역에 가는 것을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자신도 그 지역은 몇 번밖에 가본 적이 없고 매번 위험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특히 11월 말의 날씨에는 더욱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동생을 잃은 아픔이 그를 더욱 집요하게 만들었습니다. 성규의 가족들이 영원히 고통받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장호는 조건부로 동의했습니다. 날씨가 좋은 날에만, 그리고 절대 무리하지 말고 위험하면 즉시 철수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12월 첫째 주 날씨가 비교적 맑은 날을 택해서 두 사람은 출발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완벽한 장비를 갖추었습니다. 로프, 안전장비, 비상식량, 그리고 통신장비까지 준비했습니다.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구조대에도 미리 알려두었습니다. 목표 지역에 도달하기까지는 거의 하루가 걸렸습니다. 등산로를 벗어나 험한 산길을 따라 올라가야 했습니다. 중간중간 절벽과 급경사가 나타나 로프를 이용해야 하는 구간들도 있었습니다. 이장호는 계속해서 성규 같은 일반인이 혼자 올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오후 늦게 되어서야 박성민이 지적한 능선 지역에 도달했습니다. 그곳에서 도윤은 성규의 스케치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실제 풍경과 비교해 보니 놀랍도록 유사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Y자형 능선 분기점은 거의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도윤은 흥분했습니다. 드디어 성규가 그리려 했던 장소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장호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설악산에는 비슷한 지형이 여러 곳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윤은 주변을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성규가 정말로 이곳에 왔다면 어떤 흔적이라도 남아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사람은 넓지 않은 능선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30분 정도 수색한 후 이장호가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바위 틈에 끼어 있는 작은 플라스틱 조각이었습니다. 색이 발해 있었지만 원래는 검은색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크기나 재질로 보아 카메라 부품의 일부일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조각을 조심스럽게 수거했습니다. 나중에 성규의 카메라와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작은 조각이었지만 성규가 이곳에 있었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더 수색을 계속하던 중 도윤은 능선 끝 절벽 근처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위에 새겨진 작은 표시였습니다. 자연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날카로운 도구로 긁어서 만든 화살표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이장호도 그 표시를 보고 놀랐습니다. 자신도 이런 것은 처음 본다고 했습니다. 언제 만들어진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비교적 최근에 새겨진 것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래된 것이라면 이미 풍화되어 흐릿해졌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화살표는 절벽 아래쪽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절벽 가장자리로 다가가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깊은 계곡이 아득히 펼쳐져 있었습니다. 바닥까지는 수백 미터는 되어 보였습니다. 만약 누군가 여기서 떨어진다면 살아남을 가능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장호는 도윤을 절벽에서 멀리 떨어뜨리려 했습니다. 너무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아래를 계속 살펴보고 싶어 했습니다. 혹시 성규의 흔적이 아래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로프를 이용해서 절벽 중간까지 내려가 보자고 제안했지만 이장호는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그런 작업은 전문 구조대의 영역이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날이 어두워지고 있어서 더 이상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도윤은 아쉬움을 남긴 채 그 자리를 떠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규가 정말로 이곳까지 왔었다는 것을. 플라스틱 조각과 바위의 화살표 표시가 그 증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산하는 길에 도윤은 이장호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성규가 정말로 이곳에서 추락했다면 시신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장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정도 깊이의 계곡에서는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도윤은 발견한 플라스틱 조각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크기와 모양으로 보아 카메라의 외관 부품일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전문가의 분석을 받아봐야 알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도윤은 또한 바위에 새겨진 화살표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누가, 언제, 왜 그런 표시를 만들었을까요? 성규가 만든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성규를 안내하기 위해 만든 것일까요? 모든 것이 추측의 영역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고 생각했습니다. 성규의 마지막 행적을 상당 부분 추적한 것 같았습니다. 그는 분명히 비선대에서 시작해서 위험한 산길을 따라 그 높은 능선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슨 일인가 일어났을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도윤은 발견한 증거들을 가지고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플라스틱 조각에 대한 정밀 분석을 요청했고 새로 발견한 위치에 대한 공식 수색을 건의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반응은 미지근했습니다. 담당 형사는 도윤에게 말했습니다. 플라스틱 조각 하나와 바위의 표시만으로는 성규와의 연관성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게다가 그 위험한 지역에 공식 수색대를 보내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너무 위험하고 비용도 많이 든다는 이유였습니다. 도윤은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공식적인 도움을 받기는 어렵지만 자신만의 방법으로 진실을 찾아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성규가 마지막으로 본 풍경을 재현했고 그의 발자취를 상당 부분 추적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마지막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밝혀내는 것이었습니다. 한도윤의 집요한 조사가 계속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언론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의 미디어에서도 박성규 실종 사건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관심이 높아질수록 사건 해결은 더욱 요원해 보였습니다. 마치 산이 모든 비밀을 감추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이 발견한 플라스틱 조각에 대한 정밀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카메라 부품이 맞다는 것이 확인되었지만 성규의 니콘 카메라와 정확히 일치하는지는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비슷한 모델의 카메라들이 많았고 플라스틱 조각도 너무 작아서 명확한 판단이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공식적으로 수사를 재개하지는 않았지만 도윤의 조사 결과들을 참고 자료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수색 작업은 시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겨울이 깊어지면서 산악 수색이 더욱 위험해졌고 예산상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구조대 대원 정만호는 도윤을 만나 솔직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20년 넘게 산악 구조 작업을 해오면서 수많은 실종자들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을 구해낼 수는 없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특히 설악산 같은 거대한 산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했습니다. 정만호는 말했습니다. 설악산은 원래 사람을 삼켜버리는 산이라고, 매년 몇 명씩은 들어갔다가 나오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산의 본성이고 인간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성규의 경우도 결국 그런 불행한 사례 중 하나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그런 체념적인 결론에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성규의 경우는 단순한 조난과는 다르다고 확신했습니다. 너무 많은 의문점들이 있었고 너무 많은 우연들이 겹쳐 있었습니다.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12월 중순, 도윤은 마지막 시도를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성규가 실종 전날 받았던 전화의 정체를 밝혀내는 것이었습니다. 1995년의 기술로는 한계가 있었지만 모든 가능성을 탐색해보고 싶었습니다. 도윤은 성규의 회사 동료들을 다시 만나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혹시 성규가 평소에 연락하던 사람들 중에 산악 관련 지식이 있는 사람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동료들이 아는 범위에서는 그런 사람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성규의 개인적인 인맥도 조사해 보았습니다. 대학교 동창들, 등산 동호회 사람들, 그리고 평소 연락하던 지인들까지. 하지만 성규가 실종 전에 특별히 누군가와 산악 관련 약속을 했다는 증거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민박집 주인 김태섭을 다시 만났을 때 도윤은 새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혹시 성규 일행이 머무는 동안 다른 손님들과 접촉이 있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김태섭은 잠시 생각해 보더니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날 민박집에는 성규 일행 외에도 몇 명의 다른 손님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혼자 온 중년 남성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이 성규와 잠깐 대화를 나누는 것을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듣지 못했지만 산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던 것 같다고 기억했습니다. 도윤은 즉시 그 사람에 대해 더 자세히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김태섭의 기억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50대 정도의 남성이었고 등산 장비를 많이 가지고 있었으며 혼자서 며칠 머물 예정이라고 했다는 것 정도만 기억났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신원이었습니다. 하지만 1995년에는 신분 확인이 지금처럼 엄격하지 않았습니다. 김태섭도 투숙객 명단을 정확히 보관하지 않았고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서울에서 왔다고 했다는 것만 기억났습니다. 도윤은 이 정보에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혹시 성규가 그 중년 남성으로부터 특별한 정보를 얻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가 성규를 위험한 길로 이끌었을 수도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추측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 중년 남성이 누구인지, 성규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그리고 성규의 실종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는 모든 것이 이미 희미한 기억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1996년 1월이 되자 공식적인 수색은 완전히 중단되었습니다. 경찰은 박성규를 실종자에서 행방불명자로 분류를 변경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생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다는 의미였습니다. 3개월 동안의 수색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사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성규의 가족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 채로는 죽을 수도 없다며 오열했습니다. 형은 동생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가족들에게는 끝나지 않는 악몽이었습니다. 회사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최은주는 그날 성규를 혼자 두고 온 것을 평생 후회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만약 함께 하산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자책했습니다. 도윤만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공식적인 수사는 중단되었지만 그는 계속해서 사건을 추적했습니다. 성규의 이야기를 기사로 연재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혹시 새로운 목격자나 정보 제공자가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운 정보는 줄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도 점차 다른 사건들로 옮겨갔습니다. 박성규 실종 사건은 서서히 잊혀져가는 과거의 일이 되어갔습니다. 2월의 어느 날 도윤은 마지막으로 설악산을 찾았습니다. 겨울의 설악산은 눈으로 덮여 있었고 모든 것이 고요했습니다. 그는 성규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비선대 벤치에 앉아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3개월 동안의 추적 끝에 도윤이 내린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성규는 분명히 누군가와의 약속이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 위험한 길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영영 알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산은 모든 비밀을 간직한 채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성규가 마지막으로 본 풍경도, 그가 느꼈던 마지막 감정도, 그리고 그에게 일어난 마지막 일도 모두 설악산 어딘가에 묻혀 있었습니다. 산만이 진실을 알고 있었지만 산은 결코 그 비밀을 말해주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도윤은 벤치에서 일어나며 마음속으로 성규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비록 진실을 완전히 밝혀내지는 못했지만 그의 마지막 발자취를 따라가며 그를 기억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면서 도윤은 생각했습니다. 산이 집어삼킨 자는 산만이 알고 있다고. 그리고 언젠가 산이 스스로 그 비밀을 드러낼 날이 올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그날이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박성규는 그렇게 설악산 어딘가에서 영원한 침묵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1995년 가을, 붉은 단풍이 가장 아름다웠던 그 시절과 함께 그의 이야기는 미해결 실종 사건으로 남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천천히 흐려져 갔습니다. 하지만 설악산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모든 비밀을 간직한 채 침묵하고 있었습니다.